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그 과방위 우리 행정실 수석 전문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방통위에 다른 직원들, 증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내부 관련 질문은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기관 증인 그리고 아까 남으라고 했던 증인들 빼고 나머지 방통위 직원들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안 계시네요. 김태규 직무대행 안 오십니까? 오셨는데. 제 안경 좀 갖다 주세요. 거기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최영두 간사님 상 줘야 돼.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온갖 논리를 다 만들고 개 중에 말 안 되는 논리도 저 방통위 직원들은 오늘 가시면 어떻겠냐. 기관 증인 몇 분만 빼고. 그런데 오셨네. 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저희가 지금까지 청문회를 운영해 보니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을 제외한 방통위 직원들은 퇴근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오늘의 청문회가 그래서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방통위 직원들은 퇴청시키심이 어떠실지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제게 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다고 남아달라고 했던 참고인과 증인 대변인도 나가도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질문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는 방통위 직원들은 근데 이현 국장님도 질문하실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곽진희 증인도 가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셨나요? 거기 허락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가셨네요. 직원들 보내러 연락하러 갔습니다. 예, 곽진희 증인님도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실 분들에 대해서 밀도 있게 질의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재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이어지지만 이혜민 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네, 현행법에서 방통위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나요? 법에는 제대로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지적이 됐었죠.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임 계획과 세부 세부 내용들이 방통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28일 선임 계획안 회의를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 사무처장님? 예. 당시 6월 28일 그 회의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당시 이사 선임 계획안은 언제 작성을 하셨나요? 그 회의 있기 며칠 전에 한 거 아닌가? 며칠 전에 작성하셨나요?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지금 빨리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날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전날 지시를 받아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당시에 국민 의견 수렴, 그다음에 결격 사유 조회 등등등 선임 이제는 심의 절차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인 그 절차들 포함된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결을 한 결과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회의록은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좀 크게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직무대행도 계신데 제가 그걸 결정해서 뭐 왜 드리겠다 말겠다. 자료 제출을 국회에서 의결 요청을 할 때마다 제출을 못할 이유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전날 작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5차 전체 회의에서 좌미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좌미애 행정법무 담당관께서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작성했는지 묻는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존 사례를 보면 한 달 전까지 계획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당시 아직 계획안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7월 2일까지 제6차 전체회의 전까지 박문진 인사진이 꾸려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의원의 의결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28일 날 바로 회의가 열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요청했던 일정 계획은 이미 의결이 완료되고도 4일이 지난 7월 2일에서야 제출이 됐는데 27일에 계획안을 작성을 하루 전날 했다면 적어도 27일에는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27일 날 작성 지시를 받고 그날 작성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작성이 된다는 계획안이 바로 전날 밤에 지시를 받고 작성이 되고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이하고 7월 2일 날 제출을 필요 없는 시점이 돼서야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 선임 계획안 자체부터 그 작성부터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엉터리로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서 그 다음에 벌어진 프로세스는 모두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1일 날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준목 이사 등 현 박문진 이사 3인이 제기한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조능희 등 박문진 이사 후보 3인이 제기한 건데 여기 기피 신청 사유를 보면 이진숙 증인은 MBC 임원 재직 시 노조 탄압 그리고 그 트로이컷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으로 사찰, 직원 사찰 그리고 MBC 민영화 씨도 그리고 제가 지난 청문회 때 보니까 이진숙 후보는 노조를 거의 뭐 악마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악마해서 얘기하고 2012년에 대법 판결을 받은 공정방송 파업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장관급 기관의 수장이 대법 판결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 셀프 각하를 했잖아요. 그날 기피 신청권은 2번째 안건이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탄핵 중이라 직무와 관련된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답변도 없습니다. 못 합니까? 근데 아까 어떤 질문에 또 답변을 잘 하시던데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피 신청 남용이라고 판단해서 각하를 한 것 같은데 PPT 보시죠. 저번에 이상임 부위원장도 그렇고 예를 들은 게 과거의 판례예요. 대법 판례라 그러면서 이 건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법 판례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다 기피 신청을 해갖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정말 명백하게 기피 신청 남용에 해당했어요. 근데 지금 방통위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재척 사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셀프 각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안건인 그 KBS 이사선임하고 박문진 이사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YTN도 똑같은데 YTN 민영화도 똑같이 저는 그날 의결이 위법이고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7월 31일 회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선임이었다. 예, 이 어차피 뭐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안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셀프 각하는 그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날 그 기피 신청한 거 이것도 무효고 그래서 이날 3, 4번 의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무효고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다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계속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인 체제가 합법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 2인 체제는 2023년에 권태선 이사장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의 본질은 정치적 다양성의 배제와 그로 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 여기에서도 2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인 체제가 계속 합법하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했어요. 이전에 위원장님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의사 표명을 하셨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3인 상임위원 추천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그만하라고 아까 최민희 알고 위원장님께서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2인 체제 그리고 제가 아까 심의 과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도 보면 정치적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통위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의견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심의 과정을 지금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하잖아요. 근거도 없고. 자료나 이런 건 안 주지만 자료가 있긴 합니까? 심의한 근거 자료가? 제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있는데 안 주시는 답변을 거예요? 드릴 아예 수는 없는 없지만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의 관련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의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용기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심의 자료가 있다는 겁니까? 그날 회의 속기록 초안이 있다는 겁니까?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어서 지금 답변을 드릴 자, 수가 강명구 없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경북구미시열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조성은 사무처장께 질문 드릴게요. 예.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KBS 박문진,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고 그 다음에 KBS 이사 53명, 박문진 이사 32명의 지원자를 공모하였으며 지원자 85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임원 선임의 법적 절차를 따져보면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며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9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선임 절차를 실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저는 특별히 뭐 위법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약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불법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대해서 2인 체제 의결이 부당하다. 심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주관적인 감성평만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근거법이나 조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 혹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별도 규정된 법과 절차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절차 관련된 규정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방문진 KBS 임원 약 80명을 선임한 것을 두고 부실 심사, 용산 지명설까지 얘기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자꾸 전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1년도 8월 11일 날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방문진 이사 30명 선임권과 KBS 이사 50명 선임권에 대해서 각각 38분, 27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의 초고속 의결은 초능력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주장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선동하는 걸 좀 그래요. 아유,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 법적 근거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진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방송을 위한 정상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주관적인 평가를 이렇게 근거 없이 내리시죠?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선동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2021년도 방문진 KBS 이사 선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후보자 의결한 뒤에 KBS는 한 달 뒤에 의결합니다.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면접해요. 그리고 MBC 방문진은 2주 후에 의결을 합니다. 왜? 그 기간 안에 면접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서류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싹 없애고 마지막 날 의결하는데 8분 걸렸다 20몇 분 걸렸다 그렇게 비교하는 게 선동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주관적인 평가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리고 노정면 의원님 그리고 시간입니다. 공직자를 뽑는 과정 공기관에서 공기관 이사를 뽑는 과정에 근거법이 없다고요? 그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 수많은 그 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좀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아니에요.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왜 하려고 했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10번 정도 나온 얘기인데 그거를 이번에 사보임 되셔서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저는 아니요. 강명구 위원님. 아니요. 그런데 10번은 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런 사안이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7월 31일 날 임명됐고 김태규 위원도 그날 임명됐지만 2021년에는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5명이. 그래서 2달에 걸쳐서 심사를 계속 해오다가 충분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결하는데 36분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정이 다르다. 이 얘기가 이 자리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노정면 의원이 그 설명을 일부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말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법이 없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아까 근거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사들을 뽑는 근거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정답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근거법으로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방통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다. 뭐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니 이와 관련한 거라면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그 이제 위원장님 자꾸 사보임 돼서 온 사람들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사보임 한 것과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른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저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노정면 의원님이 우리 강명구 의원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강 의원에게 질의를 하듯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저희도 그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빌어서 조목조목 금방 하신 것처럼 반박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칙을 한 건 강명구 위원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회의를 끝내면서 여야 간에 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을 질문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선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야당 위원들은 선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꾸로 그 야당 위원이 여당 위원들께 말씀하시는데 선동이나 하고 호도나 하고 이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정면 위원에게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성 반박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 네? 아니 그 근거 그럼 똑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저하고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용산 지명서를 용산 내정서를 얘기했다. 그거 얘기할 수 있죠. 부실 심사 근거 계속 됐습니다.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속기록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만 내면 여야가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께 계속 부탁드리잖아요. 속기록을 내야 옹호를 하실 수도 있고 더 명확한 근거로 반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기록을 여야가 합의해서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최영두 간사께 계속 요구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료 제출하라고. 예, 정동영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방통위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법하다면 야당이 문제 삼는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회의록 좀 보자. 제출 못하면 열람이라도 좀 하자. 근데 못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의록은 있는데 못 본다. 그건 뭐 감출 게 있으니까 못 본다 그러지. 떳떳하면 왜 회의하고 그 속기록 작성했는데 회의록 좀 보자는데 그걸 왜 안 보여줍니까? 그 얘기예요. 응? 자, 이진숙, 김태규 두 방통위원께서 두 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를 얻은 사람이 6명이었고 나머지는 투표를 계속해도 한 표씩만 나와서 중단했다. 그 맞습니까,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 그 부분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요 조금 설명만 더 드리면요, 이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유 제출 못하는 사유하고 제출권자를 구분을 해주시면 그 됩니다. 얘기도 확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유를 따지시고 아니,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그렇게, 주시거든요. 두 명씩 두 표씩 얻은 사람이 6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 표씩밖에 안 나와서 중단했다는 거, 그건 맞냐 틀리냐 이거죠? 예. 맞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제가 답변 뭐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답변 제가 왜 못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내가 더 지금 정확히 물어본 드리고 싶은데 건요, 내 질문이 아니라 방통위 법률 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답변서 내용이에요. 예? 예, 제가 일단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드릴 방통위가 권한이 낸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답변서에 때문에 내 읽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제출해놓고 의원이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겠다?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회를 모욕하는 겁니까? 여러 번의, 지금 읽어볼게요. 여러 번의 투표를 하였으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6명이었습니다. 이 6명만 과반수 득표를 하였고 나머지 후보자는 계속되는 투표에서 계속 한 표만을 득하거나 또는 득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이번에는 6명만을 선임하고, 이게 답변서, 방통위가 낸 답변서라고요. 법원에 낸 답변서. 그런데 이 답변을 못한다고요? 의원님, 확인할 수 없다고요? 지금 그거는 변론 국회에 나와서 지금 답변 투쟁하는 거예요? 답변 거부 투쟁? 제가 투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법원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그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변론 서면이 이 국회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왜 부적절해요? 지금 그거는 분명히 정식으로 받은 변협에서 아마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거는 변협에서 지금 변론이 진행 중이고 변론 진행되는 내용을 지금 그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에서 공개하면서 그게 국민이 알 대국민들한테 권리가 있어요. 김태규 증인의 권리보다 그거는 국민의 권리가 앞서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국민의 알 권리도 강변하지 변론권이나 마세요. 다른 배반하지 사정들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 겁니다. 기본권은 저렇게 사고방식에 문제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회 그 막중한 자리에 간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증인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고 보수단체에서 연설했어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반인륜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해 선동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살해 선동. 그거는 헌법 장애 상태와 아무리 헌법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 얘기예요. 원치 않는 지도자는 죽여도 괜찮다고 말한 그런 반인륜적 사고방식, 헌법 이론을 설명드린 겁니다.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장악했다? 헌법 비상사태와 헌법 장애 상태를 설명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배변하지 설명합니다. 마세요. 판사인 줄 알아요. 헌법 이론을 조금 더 아시면은 전혀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그 판결은 일본 부분은 판결이 맞고 한국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한국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의 보루가 됐단 말이에요. 개탄할 일입니다. 법률 네, 개념을 조인철 조금만 위원님. 더 아시면은 그런 오해는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정동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대행님, 오전에 아까 오후에 저희 속기록하고 회의록이 가안으로 있다 그러셨죠? 예. 아까 저 우리 한민수 의원이 보여준 사진에 보니까 속기사가 안 보이는 속기사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속기사 예, 자리. 그건 아마 그때 와서 심판정에서 아마 다 보셨을 건데요. 그 뒤에 또 공간이 있다는 거는 아마. 아, 공간이 따로 있어요. 네. 속기사 그때 자리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뒤에 공간이 우리 저 앞에 테이블에 앉으셨고 네, 그 뒤에 또 대행님께서 워낙 앉으셨지 좀 않습니까? 터프하게 나오셔가지고 무서워서 잘 못 봤습니다. 저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일체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뭐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네. 부분이라서. 예. 근데 리모델링 지시하셨죠? 그거는 뭐 사실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네. 사실행위를 그건 법률적인 그 처분행위나 왜 의결행위가 하셨어요? 아니고요. 왜 하셨어 그걸?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급했던가요? 아니 급하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천천히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업무 보고도 못 받으셨다는데 예. 그것부터 지시할 일이었습니까? 제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 꼭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제 필요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 그렇게 말씀을 자리인가 비약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진숙 예. 위원장님, 네. 지금 직무 정리돼 있는 거죠? 예.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곧 돌아올 수도 있죠.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결과는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예, 예. 제가 예단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직무대행께서 리모델링을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직무대행이 훌륭하게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직무대행의 업무 한계가 있잖아요. 직무대행이 이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버젓이 이 원장이 있고, 그런데 직무대행이 별로 시급한 일도 아니고 이 원장이 좋아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를 해요. 바람직한가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완전히 짝이 잘 맞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굉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의장에 보면 마이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사진에 보니까 마이크는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켜져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까 전에 사진에 보니까 마이크가 두 분 다 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회의 시작 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회의할 때 계속해서 마이크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켰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 시설과 관련해서 물어보셔서 그렇고 예. 지금부터는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건 답변을 그게 못 회의 하겠습니다. 내용이에요? 회의 마이크 때- 켰냐 안 켰냐는데 그게 어떻게 회의 내용입니까? 회의 때 진행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사무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시는지 안 하셨는지. 보통 회의할 때 마이크 발언하실 때 켜고 켜고 하시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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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부 마이크 시스템이 대부분 그때 녹음이 되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진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은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음은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녹음을 안 했습니까? 그날뿐만 아니라 통상 녹음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속기사가 있어서. 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요. 예. 아,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안 예, 한다. 방통위에서 녹음을 따로 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녹음하지. 네, 이상입니다. 그 11분 제가 쓰겠습니다. 그 이진숙 증인. 네.
혼자 있어서 김태규 증인은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뭘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뭘 파악했어요? 업무 파악하면 안 돼요. 탄핵 중에. 얘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자제해 언론에서 주시기 나오는 바랍니다. 기사를 보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1분 드릴게요. 지금 1분 드릴게요. 저 기조관님하고 사무처장님 그동안 해왔던 입장을 견지를 하는 게 마땅한 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아까 녹음 여부를 물어봤는데 녹음을 하지 않는다 명백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 자리 앞에 녹음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속기사 위치가 바라볼 수 있는 위치는 김태규 위원장 얼굴은 바라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명일 경우는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입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지금처럼 이 속기사 우리 앞에 녹음기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 자리 앞에는 반드시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한다는 건데 녹음기를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당시에 녹음을 안 했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네, 그날 물어볼게요. 녹음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녹음을 안 하는지 물어볼게요. 예.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할 거 없죠.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성은 증인 그리고 김영관 증인 예. 평소에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는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 방통위가 그냥 방통위가 저기요, 그냥 녹음하지 답하세요. 않는다는 거고요. 방금 저기 김의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속기사가 속기를 위해서 본인이 녹음기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방통위는 자체 녹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어떤 네. 회의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회의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산하에 그 위원회 회의 녹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김태규 증인이나 이진숙 증인은 모르잖아요. 7월 31일, 8월 1일 이틀하고 지금 쉬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태규 증인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자체 녹음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한다. 그렇습니까, 조성은 처장? 기소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아니 전에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예,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안 예, 예. 한다. 자체 녹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속기사는 속기도 하고 녹음도 한다. 그죠? 이것도 동의하시죠? 예, 그는 그렇게 예, 알고 세 있습니다. 번째 예. 쟁점. 당일날 속기사는 속기하고 녹음했다. 맞습니까? 당일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6시 45분까지 속기사가 속기도 하고 녹음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속기사는 늘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6시 45분 중간에 10분 휴식했습니다. 1시간 35분 동안 속기사가 속기도 하고 녹음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답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두 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답변해도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답하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7월 31일 오후 5시부터 6시 45분 중간에 10분 빼고 그날 속기사가 속기도 하고 녹음도 했다. 맞죠? 이걸 왜 답변을 안 하지? 제가 당황이 됩니다. 그냥 신성범 위원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이건 엄청 7월 31일 날 속기사가 속기하고 녹음한 거. 아이 잠깐 계세요. 했다 맞죠? 했다 맞죠?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했다 맞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세요. 예, 그건 좋습니다. 예, 근데 뭐 기억상 그렇다 이런 건 국회에서 하실 답변이 아니죠. 신성범 위원님 5분 하십시오. 네, 경남 산청암양구 장합대 신성범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말 한마디 하면은 또 꼬투리 잡고 계속 하니까 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그래 주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속기사는 방통위 직원이 아니죠. 계약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녹음하는가 여부에 자기 대해서는 필요가 아니지. 속기의 필요에 의해서 녹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안 가질,거나 뭐 목격담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자 묻습니다. 이진숙 정의님. 네. 자 오전에 내가 저 김태규 직무대행을 해서 물어봤는데 하루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할게요. 그날 7월 30일 날 몇 시에 출근했죠? 9시 20분.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10분 사이가 그다음 아닌가 비서실에서 싶습니다. 지원서와 국민의견 수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10시에? 10시 이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다음 예, 혼자 방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간대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자기 방에서 따로 검토를 했죠. 그럴 것 같고 취임식 11시 하고 도시락 먹고 그래서 안건 보고 다시 좌미애 과장이 전체 회의 안건 초안을 보고한 게 1시쯤 됩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미 알겠습니다.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두 분이서 따로 해서 따로 자기 사무실에서 검토를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방송통신의 홈페이지에 KBS, MBC의 이사진 후보자 명단은 사진과 경력이 딱 올라와서 사실은 뭐 후보자 정께서 안 보셨어요? 이거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지원했나 안 궁금했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면 그러니까 뭐가 1시간 40몇 분 만에 땅땅땅 몇 초씩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급박했던 상황 다시 말하면 내일 모레 바로 탄핵될 것이 거의 뭐 언론에 공개되시면 예고 기사까지 나온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정인이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다. 일 처리하는 게 급해서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설명을 좀 잘해줘. 그다음 이 속기록과 회의록이 있는데 비공개 속기록과 회의록이 이게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달라 그럴 테고 서울행정법원 12부 9부 다 내달라 그럴 텐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위원회 의결을 못해서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못 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이 무슨 식견이 있으신가? 아니 여전히 지금 그쪽도 못 낼 겁니다. 그럼 못 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죠. 그러면 뭘 갖고 법원이나 저 헌법재판소로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남아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좋아요. 그리고 그 자꾸 제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태도와 자세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짱 끼고 짝다리 하고 뭐 비웃음 비슷하게 웃는 거 이런 거 뭐 좋은 건 아닌데 오늘 유독 태도와 자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운이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직무대행 이야기인데 뭐 죄송합니다만 직무대행이라 하면 뭐 결정을 못해도 적어도 뭐 페인트 칠 이런 거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운영하려면? 그것도 왜 못하게 하냔 말이야.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리 큰 공사가 아닙니다. 그냥 명패 붙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 헌법재판소도 위원장은 탄핵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헌법재판 그 직무대행은 뭐 사인도 하고 사람들 직원들 뭐 휴가도 보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당신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언론중재 신청하십시오. 김태규 대행, 김태규 증인. 예.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보도한 건 언론인데 페인트 칠 정도라면 언론중재 신청하십시오. 자,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제 정회에 오후에 돼가지고 가서 식사도 하고 뉴스를 잠깐 봤어요. 보니까
8시 뉴스 주요 방송의 뉴스 보니까 톱 뉴스가 뭐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독립기념관장 그 논란 이 톱 뉴스로 나오고 뭐 다른 방송도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립기념관이라는 데가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부의 그 기관장도 준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그 이정원 의원 질의 과정에서 이준숙 위원장께서 그 뉴라이트 관련돼 가지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건국절 관련된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도 있고 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뉴라이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뉴라이트가 여기 제가 금방 얘기한 이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뉴라이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아니.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으니까 그 뭐 여러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모두 얘기했듯이 독립기념관장이 그냥 학자로서 그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냥 학자도 양심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가면 안 된다. 이게 광복회에서도 밀정이 있다고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회장이.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연인 신분이 아닌 거예요. 사상의 자유보다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 장관급 고위공직자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기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저는 사상의 잠깐 자유가 기다려보십시오.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럼 얘기해 보세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탄핵 심판 아니, 거기에 말씀하세요. 끝나고 이게 왜 탄핵 말씀드릴 심판하고 연결이 기회가 됩니까?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 생각을 얘기, 그 생각도 얘기 못 합니까? 적절치 않은 것 못하세요?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잘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건데 거기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적어도 이런 고위공직에 하실 분은 이런 뉴라이트 이 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일제가 우리를 수탈해 갔는데 그분들 뭐라고 주장합니까?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걸 동의합니까? 아니면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거는 강제 병탄해서 고통을 준 게 아니고 그 시각에 동일하세요? 그건 그 사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상의 중요하고 자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지금 그 자연인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자연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직무 중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가 일제나 일본인들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친일파나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제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이념이 하나 그만하십시오. 있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제 대한민국에 충성하실 이념입니다. 분이라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본인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제가 지금 이런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남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회를 드렸는데 바로잡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를 잘못된 게 아니면 좋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관급 고위공직자 하지 마시고요. 창피합니다. 부끄럽고. 역사와 소소하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평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네, 이진숙 증인.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기피 신청에 대해서 셀프 각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고 직권 남용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지적을 네.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박문진 이사 공모 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이사 공모에 신청하고 이사로 선정이 되셨죠. 이번에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 윤기룡 씨, 시사교양국장 당시 최승우, 한학수 PD 등을 유배지로 부당 전보하고 PD 수첩을 무력화했던 분이고, 이우용 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라디오 진행자를 하차시키고 프로그램들 폐지했던 분 아닙니까? 이 이름들 다들 좀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다 증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카 저희가 했었을 때 업무용으로 쓴 것이라며 성명문 내주셨던 분들 아닙니까? 윤땡땡 이땡땡. 방통위가 사장,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코바코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마저 지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속전속결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KBS 사장 갈아치우고 YTN 팔아넘기고 이제 MBC만 장악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2인 체제의 위법성과 사실상 절차를 모두 위배한 행태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08년 2월 방통위의 전신 방송위원회 시절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예, 명확하게 법원에서 그렇게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건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사적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기피 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1인당 1분 30초 되지 않는 졸속 심사를 하고 날치 의결해서 박문진 이사 자리에 앉힙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무도하고 오만하고 막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증인 방송 장악 구역에 반드시 심판받을 날 있을 것입니다. 직권남용 범죄 고발 필요하다는 점 최민희 위원장님께 강조드립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예. 감사원에서 공직생활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교육은 원장직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들 채용 비리 많이 접하셨을 거고 감사까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채용 비리 감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면접자 혹은 인사권자가 지인을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사도 없이 직접 채용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뭐 그게 뭐 비리 소지가 있으면은 그게 뭐 응당한 처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인이 인사권자인데 지인이 응시를 합니다. 당연히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통위가 사장,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코바코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마저 지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임추위 위원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서 제척된다. 위원이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당연히 지인이 응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임무영 멋쟁이 바보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접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전 검사와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임무영 전 검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기피 신청은 셀프 각하하고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사를 하고 날치기 의결을 박문진 이사 자리에 앉히는 거. 이거 감사원이 감사했으면 수사 의뢰감 아닙니까? 할 말 없으십니까?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김영관 증인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아 지금 직원들이 다 퇴근한 상태라. 알아보고 좀 이따 답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아까 그러면 제가 까먹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러면 직원들이 다 퇴근. 아니 전화해 보세요. 아니 이 대한민국에 지금 몇 시입니까? 9시밖에 안 됐는데 전화기 없으세요? 빌려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빨리 확인하십시오. 까먹을 줄 알았죠. 늘 국회에서 그래서.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국회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박충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대통령께서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종전에 이미 한번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인원을 늘린다는 것인데 그 인원을 늘려서 새로이 늘어나는 인원들은 결국에는 다른 그 뭐 사회단체나 아니면은 관련 단체들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단체들의 사실은 그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시민단체라는 조직들이 일반 국민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대단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적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조직들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려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그 국무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집단의 유리한 지배 구조가 탄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사실 이 법을 21대 국회에서도 부결돼서 폐기됐던 것을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수기 과정 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와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이런 사안이죠. 그러나 전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 거대 의석수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연구장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 지난번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방송사법을 우리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거부권까지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했던 저는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셨죠. 기대 총극을 목도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 탄핵을 어떤 불법 행위가 있고 나서 했느냐 아니면 불법 행위가 있기 이전에 탄핵한다는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불법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탄핵하겠다 했더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어떤 경우든 그 이전에 이미 탄핵 때문에 수차례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이 임명되는 사람이 불과 수일 내 그 탄핵의 논의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말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을 발목 잡고 정치적 분풀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탄핵으로 저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언론장악 문건이죠. 방송장악 로드맵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여기 담긴 계획대로 방송장악을 실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장, 이사진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공개된 이후에 9월 4일에 MBC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에는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서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죠.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사법을 문재인 정부 때는 추진하지 않아 놓고 윤석열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문살태로 만들어 놓고 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유지되고 있는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박충건 의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김태규 대행이 방송법을 전혀 몰라요. 아까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답변의 내용이 틀렸으니 그 방송법을 요약해서 좀 설명해 드리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박문진 이사 몇 명에서 몇 명 늘리고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추천하고 그거를 설명을 아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딴 거 하시지 말고 지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김태규 그 직무대행의 답변이 틀렸어요. 뭐가 유관성이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안 들으셨죠? 지금 답변을. 시청자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드리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겠다는데 안 하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틀리게 알고 계시게 놔두시는 게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까? 시민 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김태규 대행 시민단체는 그 법에서 그 위원회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위원 추천이 아니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하는 단위가 국회가 독점하고 있다가 국회는 6명으로 줄이고 다른 단체와 기관, 학회 등으로 분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관련 단체라고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민단체라고 콕 찍어서 시민단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세요.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단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는 걸로 그 시민사회와 민주당과 야칠당이 논의할 때 이게 쟁점이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답하셔야지 안 됩니다. 네, 국회 5명.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숫자가. 그래서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시죠.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김영관 기조관님, 그 선임계획안 의결이 6월 28일에 이루어진 이후에 7월 31일 두 상임위원이 오시기 전까지 서류 심사가 이루어졌어요? 모르십니까? 사무처장님, 서류 심사가 그 기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서류 심사라기보다는 저기 선임 계획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그 국민 의견 수렴하고 네. 결격 사유 조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원에는 서류 심사했다고 그렇게 냈어요? 거짓말하셨네. 서류 심사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거짓말이죠? 안 하시는 게 맞잖아요. 서류 심사를 위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조관님? 네. 사무처에서 알아서 심사할 수 있어요? 서류 심사?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에서 심사를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그 두 위원님, 저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 오셨을 때 요약 보고 추격 보고 이런 것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서. 지난번에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그냥 통째로 드렸다고 네, 했죠. 드렸습니다. 네. 직업별, 뭐 전문 영역별
성별 혹은 뭐 정치 성향별 뭐 어디 출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후보자들을, 지원자들을 분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지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김태규 대행께서 뭐 여성 후보들 지원자들도 뭐 따로 못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PPT 띄워주십시오. 사무처에서는 결격 사유 확인해야 되죠. 전체의 의결에 따라서 선임 계획안에 따라서 네, 결격 사유 네, 조회 작업했죠. 네. 당적 확인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결격 사유 당적만 여쭤봤습니다. 결격 사유 확인서에 네. 당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건 개인이 쓰는 거고 검증이 표기하도록 아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쓰는 거고 그건 검증이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당에다가 저 당적 조회 문서를 보냈습니다. 개인이 쓰는 거는 본인이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원서를 쓸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격 사유 확인 검증이라 함은 방통위가 책임지고 행정기관에 또는 정당 등에 공문 등을 보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범죄 두 가지를 했어요? 병행했습니다. 다 했어요?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정말 다 했습니까? 그 결격 사유 본인이 확인하는 그 서류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당에 당적 결격 사유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답을 받았어요. 검증은 공문으로 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이력 조회하는데 이력 신청한다고 그게 끝납니까? 기한을 정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곳에는 재촉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독촉 안 하고요? 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온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그냥 믿어요? 지금 보고 계신 저 공문 민주당이 보낸 거예요. 민주당에서 회신 못 받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오면 독촉해야죠. 왜 요구 안 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부러 안 보낸다고 판단했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답을 못 받았다고 답을 해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답을 안 합니까? 증언하세요. 선서한 증인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국힘에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래놓고 결격 사유 조회를 했다고요? 3년마다 하는 그 정기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까지는 당의 문서를 안 보냈었습니다. 여기 30초 더 드리세요. 2021년에 준해서 한다고 6월 28일에 그렇게 의결했죠. 그리고 2024년 의결 계획안에 결격 사유 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무처장님이 답을 하나도 못 하시니까 우리 기조관님만 질문을 받잖아요. 두 분 다 모르시죠? 그래서 하여튼 저런 부분들에 모른다고 대해서 할 수 없어요.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안 하신 거예요 제대로. 급해서. 그리고 우리 이진숙 증인. 네. 대통령 임명에 대한 예상하지 말고 국회가 3명 추천해라.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신 거예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지고 30초 더 드렸어요. 제가 딱 시간 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엄격하게 초과까지 재서 30초 드렸는데 이게 잠시 고장 났나요? 왜 끊으라는데? 예, 저쪽에서 잠깐 기계적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PPT 지금 조금 찾는데 시간을 소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BS 이사 후보자 명단 결격 사유 확인 결과 조금 이따 찾아서 띄워주고 처음에 지난 2021년도하고 2024년도 비교했던 표 한번 다시 좀 올려주시고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에 공모했는데 감사로 선임된 경우가 존재한다고 아까 김태규 직대께서 얘기하셨는데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했던 알았습니다. 경우가 있었다고. 기조관님 그렇게 보고한 적 있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례를 찾으세요, 빨리. 사무처장은 모르실 거고. 그다음에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처장님. 예. 박문진 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결정한다. 그 호선이라는 것은 이사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가 얘기되는 거죠. 호선. 서로 뽑는 거니까. 예. 그럼 지금 호선이 됩니까?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호선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입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위원장이에요. 장관급 위원장.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위원장은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의결해야 될 때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부위원장을 뽑을 때는 상임위원이 둘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전에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어요. 유일하게 지금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되셨나요? PPT 준비되셨나요? 이사회 좀 아까 EBS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 EBS 후보자 결격 사유 확인 결과를 보면 1호가 대한민국 국민, 2호가 당원 자격, 3호가 국가공무원법 여부, 4호가 선거에 의한 공직 여부, 그다음에 5호가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했느냐 여부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했는지 여부를 다 결격 사유 확인 결과를 가지고 1차 의결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이 바로 정당의 당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이게 그때 당시에 EBS 한 분이 당적을 이중 당적이냐 아니면은 탈당했냐 아니냐를 놓고 그분의 결격 사유를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고 최근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용산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자격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것이 그래서 불법 또는 졸속이다라는 점이에요. 두 분이서 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이렇게 이사를 출근하자마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결격 사유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됐는데요. 결격 사유는 그 전에 이미 다 안 했대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됐잖아요. 일단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예. 당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52명, 31명 다 하셨습니까? 지금 회의 그 부분 이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당에서 안 보내줬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다 안 보내줬다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기조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했는데 자, 그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더 이상 듣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답변을 끊고요. 아까 국민 의견 수렴 자료를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400개에 해당하는 국민 의견 수렴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게 아마 들어있었겠죠. 당연히 제가 지금 일일이 아니 아까 우리 많은 서류를 다 의원이 질문에 예. 안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예, 겁니다. 지금 기억이 분명치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 못 예. 드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USB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출력된 자료 형태로 받았습니까? 출력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많다는 게 글쎄 파일이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몇 개 있었습니까? 한 4-5개?
정도? 이런 게 네다섯 개 있었습니까? 그게 국민 의견 수렴만 네다섯 개입니까? 아니면은 아니 다 다 포함해서 전부 다. KBS 이사 공무원분, EBS 저 MBC 예, 박문진 이사, 그다음 국민 의견 수렴이 다 유만한 게 3개였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4-5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글쎄 또 2개를 지금 정확히 제가 아니 그게 뭐 제가 페이지를 다 세면서 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 많긴 많았습니다. 아니 저희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서류가 많았습니다. 예? 김현 의원님,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김장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네, 좀 이따가 김장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 우리가 여러 번 강조 되풀이되고 있는데 2인 체제 문제 그리고 졸속 심사 문제 이게 뭐 시간이 있었냐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우리 직무대행님께 여쭤보는 게 좋네요. 자 이거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불법적이거나 법 절차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인 체제 문제하고 또 하나가 졸속 심사. 아 졸속 심사. 예. 2인 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일단은 국회 추천이 있어야지 그 3인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3인 구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2명이 이제 2명이 남는 건데 그 2명에 대해서도 이제 탄핵이나 아니면은 기피 신청 등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그 무력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뭐 앞서 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기사에도 났죠. 예. 네. 그래서 그 결국은 그게 뭐 이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선임하는데 불법성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2인 체제면은 정상적인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2인 체제가 해체되고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파행이 생기는 겁니다. 2인 체제로 충분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걸 적법성을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뭐 이상적이지 않았다는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적법성을 논의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진숙 위원장님의 기피 신청에 관해서 아까 다른 어떤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 이게 그 판례를 보면 이게 아까 뭐 저 PPT 한번 예 봤습니다. 예 아까 예. 그 띄워준 PPT 말고 그 같은 판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판례를. 있습니까? 이게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기피 신청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그 이 피징계자 요 부분입니다.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으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런 판례에 비추어서 예. 그 기피 신청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그게 뭐 부적절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법률가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그 도표 그 민주당 쪽 의원님께서 도표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빼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의도로 볼 수 있고 2명 중에 1명 하는 것은 그런 의도로 볼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취지 아니실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결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2인 체제에서 1명을 무력화시키면 하나밖에 안 남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의결이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고 여러 명 있는데 5명이 있으면 그 4명을 무력화시키고 1명을 으로 의결을 못하게 만든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결코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력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누가 봐도 무력화지 않습니까? 그거는 2명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 중에 1명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걸 기피 신청해서 제대로 된 선한 판단을 받겠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MBC 박문진 이사 그래서 교체를 막고 MBC 경영진 교체를 막아서 결국은 노영 방송을 유지해서 언론 노조를 통한 간접적으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2인 체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2인 체제가 바로 복원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지금 신청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지금 안 되신 분들은 2인 체제를 수용하면서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들이 됐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제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안 되시니까 이제 2인 체제는 문제 삼고 계신데 그러신 것 같으면 애초에 2인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신청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김태규 증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이 여러분이 질의하셨을 때 이거 비공개 사안이었어요. 이거 2번 사안이었는데요. 31일 회의 2번 내용?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공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2인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무슨 2인 체제 얘기합니까? 제가 기피 신청에 대하여 내용을 다 답을 하잖아요. 앞으로 다 답하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잣대 하지 말라고. 이중잣대 하지 말고 정파적인 거 답 안 하려면 다 하지 말고 하려면 다 하라고. 이거는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야당 의원이 한두 분이 아닌데 다 답변 안 하다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아니 제가 판례 다 제시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니 내용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답을 다 하셨잖아요. 앞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답 안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저한테. 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니까 말씀 그래서요.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셨나요? 여기 아니, 와서 기회를 답하는데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으로 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 답하세요.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숙 증인님. 네. 그 인사청문회 때 그 위안부 강제동원 건에 대해서 그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 적 있죠.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취소를 했고 개별 사안,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네. 그날 그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 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였습니까? 예. 그 이갑산 회장이 그 청문회에서의 증인의 답변을 놓고 상당히 분노하여 전화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본인의 자의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런 주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은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또 방송 관련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뭐 가이드라인을 듣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산업진흥이라든가 제반 방송 정책을 정부와 협의해야 할 그런 책임은 있지 않나요? 사안에 따라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야말로 그 방송 자유와 언론인의 자유를 그 위력을 통해서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정치적 권력이고 인사권이나 각종 그 지휘권을 가지고 정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 권력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가 권력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용산의 의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스스로의 자기 검열에 의해서 한 거든 간에 방송의 독립을 보장해야 할 책임 있는 자가 용산의 의중,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떠한 언사를 했다면 그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답변한 적 없습니다. 네. 우리 김태규 증인님. 예. 아까 그 국민권익위 활동은 그 위원회의 전체적인 의결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3명의 부위원장 중에 저는 고충 담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내용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 파악이나 아니면 그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그 회의 의사록에 올라오는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죠. 근데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부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익위의 직원이 그 양심에 따라서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데 대한 정치적 책임 아니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 하십시오. 답변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십시오. 예.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위원장들이 분리되어 있고 애초에 3명이 다 기관이 완전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청렴위원회고 고충위원회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고 전혀 다른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옆에 부위원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기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회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역시도 비공개였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사무처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크게 문제가 안 될 듯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안은 세수록 안의 종류가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3가지 안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저기 추가 질의하시죠.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호찬 참고인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잠시 좀 멈춰주십시오. 네. 네, 다시 5에서 시작하세요. 네, 서울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호찬 참고인은 현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네. 네, 민주노총 소속 맞습니까? 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의 연맹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조를 혹시 혐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혐오하십니까? 앞서도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노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됐습니다. 네, 앞에 답변하신 건 들었고요. 만약에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적 답변 아니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것이 제가 아니고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가정적이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증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선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그걸 지금 그런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짧게 답변하시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예, 윽박 지른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극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를 혐오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 자격이 있습니까? 노조를 없습니까? 혐오한다라는 표현이 그 노조라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로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라면은 그러한 노조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네, 온당치 그런 사람이 않은데 극도로 노조가 혐오한다면 정치적으로 잠깐만요. 편향되어 됐어요. 있거나 네. 아니면 어느 한 정치적인 성향을 채택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노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극도로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 가능합니까? 특정 노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제가 그래서 자, 어느 노조가 이진숙 어떤 증인께 질문드립니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니까 이진숙 증인은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혐오하고 계십니까? 노조원들 자체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네. 방금 김태규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 다시 이야기하셨듯이 드립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언론 노조원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영방송 이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가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로 조건에 됐습니다. 대해서 자, 똑같은 말 반복하시니까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11월부터 79년 1월까지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폴포트 질거리에서 3년 7개월 동안에 60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인 사람들이 크메르 루즈라고. 그 사람들의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시죠? 16살부터 18살입니다. 안경 쓴 사람 저도 해당되겠죠. 피부 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 총알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이민자를 푸푸시어서 지시사시켰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현재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훌리경이 아니라 크메르 루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1976년 11월부터 79년 1월까지. 자, 멈춰 주십시오. 2024년 7월 18일 가짜뉴스 백서 출판 기념회 정책 토론회에서 크메르 루즈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극도로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혐오하는 발언 맞죠? 김태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니요, 맞습니까? 모르고요. 안 맞습니까?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진숙 증인 답변해 보십시오.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전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토론회 제가 내용을 모르는 됐습니다.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말씀드릴 수 아니라 없습니다. 저런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두 분이 결정했습니다. MBC 방문진 이사 이호찬 본부장. 네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윤길용 지금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고 전 시사교양국장입니다. 네. 본인도 스스로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위병이 아니라 크메르 루즈에 가깝다. 민주노총 언론 노조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극도로 혐오합니다.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가 어떤 좌익 무장 단체인지 아시죠? 네네. 앞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해 죽인 대규모 집단 학살의 주범 킬링필드를 일으킨 캄보디아의 급진 좌익 무장 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조원들을 크메르 루즈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MBC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기자하고 제작진하고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MBC에서 입사해서 그 공정방송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거 희생해 가면서 월급 못 받아가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수백만을 희생시킨 크메르 루즈에 비유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 있는 이진순, 김태규 두 분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방문진 이사로 저는 선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희 위원님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자, 이호찬 본부장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도- 이런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로서 MBC 방문진 이사로서 제대로 활동할까요? 저런 분이 이사가 된다고 하면 MBC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사람이 그러면 방문진 이사로 선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MBC 지금 구성원들이 1,100명의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원들의 구성 자체를 완전히 뒤엎겠다. 이진숙 위원장 이전에 MBC의 DNA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MBC를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무섭습니다. 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추가 질의하시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모노출 청구인 나와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조능희 정인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적으로 저는 조능희 정인과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법원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보도 중 다운호소를 광우병소로 지칭한 것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도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오늘 사고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 보도를 해야 할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쇄국 예, 저 리포트를 한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현 MBC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안영준 사장님이 리포트를 한 겁니다. 저게 아마 2011년도인가 그렇게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모처럼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걸 틀었냐 그러면은 방금 지적했다시피 사소한 조금 전에 뭐 우리 조능희 정인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가 허위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사실상 그 세 가지가 여러 의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이 광우병 사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운힐소 관련 보도에 대해서 허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레사 빈슨의 보도 관련해서도 허위다.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에 있어서 94%가 한국인이 걸릴 확률이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광우병 사태를 증폭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조능희 정인께서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족적을 남기셨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더라도 광우병에 대한 얘기 나오고 MBC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 얘기가 아마 빠져나가실 거예요. 이 얘기가 아마 빠지기 힘들 정도로 가장 역사적인 어떤 족적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념도 좋고 철학도 좋습니다만은 MBC가 저 일로 인해서 광우병 보도 전의 MBC와 광우병 보도 이후의 MBC는 분명히 국민적 신뢰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 조능희 정인 외에 몇몇 분들은 그러한 이력을 비슷한 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에 신청을 했고 또 낙마를 했고 여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MBC의 지배구조인 방문진의 이사는 예산과 인사를 다 좌우할 수 있는 MBC 공영방송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